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들어가면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맑은 물이 흐르고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이 마을 지붕 위로 내려앉는 참으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더위를 씻어주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넉넉함을 더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니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비단 결같이 곱고 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파서 씨를 뿌리고 살았고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알 정도로 정을 나누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한 구석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겹방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연희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거두어진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연희는 누구네 집자식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으나 마을의 모든 어머니들이 젖을 나눠 먹이고 모든 아버지들이 지뢰를 지라 마주치면 머리를 쓰다듬어 키운 그대로 마을이 낳고 기른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해진 무명 저고리와 치마 몇 벌,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었다는 낡은 참빛 하나가 전부였지만 연희의 얼굴은 그 어떤 부잣집 교수보다도 맑고 깨끗하여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하얀 연꽃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남의 집 허들의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 일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으나 그녀의 눈망울은 언제나 새벽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이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군 연희가 하는 일은 주로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 부엌일을 돕거나 밭일 나간 아낙네들을 대신해 아이를 봐주고 빨래를 해주는 등 고진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겨울날에도 내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고 처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희를 보며 저 아이는 하늘이 낸 착한 심성을 가졌다 위어 입을 모아 칭찬했고 때로는 그녀의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몰래 진 감자나 옥수수를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그럴 때마다 허리를 깊숙이 숙여 고마움을 표했고 받은 것보다 더 큰 정성을 돌려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을 돕는 것이 곧 기쁨이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이유를 찾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산등성이에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행렬이 들어서며 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다 몸과 마음이 지쳐 요양차 내려왔다는 최대감, 이 마을 뒤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기와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유지였던 김진사가 지은 것이었으나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줄곧 비어있어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거나 다람쥐들의 쉼터가 되어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하인들이 내려와 먼지를 털어내고 도배를 새로 하며 부산을 떨더니 드디어 그 주인인 최대감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높은 양반이 마을에 왔다는 사실에 신기하면서도 혹여나 자신들이 실수라도 하여 해를 입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대감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걷던 인재였으나 조정의 복잡한 당파 싸움과 끊임없는 모략에 환멸을 느끼고 심신이 쇠약해져 잠시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 산골 마을로 요양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얗다 못해 창백한 얼굴에 깊은 우수가 서린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말수가 적고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선비 중의 선비였습니다. 식솔들은 깐깐해 보이는 늙은 청지기와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찬모, 그리고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 몇몇이 전부였는데 넓은 기와집을 관리하고 대감의 수발을 들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청재기는 마을 이장을 불러 성실하고 손끝이 야무진 아이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연희를 추천하여 기와집으로 올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최대감이 머무는 기와집에 부업대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글씨핑미게 연희가 처음 기와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마당에는 늦가을에 낙엽이 쓸쓸하게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낡은 무명 옷을 입은 연희의 모습은 화려한 기와집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만 청칠이는 연희의 맑은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엌은 연희가 겹방살이 방보다도 훨씬 크고 솥단지로 여러 개가 걸려 있어 마치 궁궐의 수라간이 이러할까 싶을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연희는 그곳에서 참호 아주머니의 지시에 따라 물을 깃고 불을 피우고 그릇을 닦는 등 가장 밑바닥의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연희는 불평은커녕 따뜻한 잠자리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매일 새벽 달이 허를 지기도 전에 연희는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살얼음이 낀 차가운 물을 맨손으로 길어 올려 독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손끝이 얼어 터지고 감각이 무뎌져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다 채우고 나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연희는 불을 피우는 일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른 솔갈비를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쓰고 장작 하나를 넣더라도 불길이 골고루 퍼지도록 신중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희가 피운 불은 유난히 따뜻하고 오래가서 참모 아주머니도 네가 불을 떼면 밥맛이 더 구수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이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계신 대감마님에게 전해져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녹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 대감은 마을에 내려온 뒤에도 좀처럼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을 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식솔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온갖 귀한 식재료로 정성껏 상을 차려 올려도 기감은 숟가락만 몇 번 뜨다가 물리고는 했습니다. 입맛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깊어 곱기조차 넘기기 힘든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날이 갈수록 대감의 얼굴은 더욱 양위어만 갔습니다. 참모는 매일같이 한숨을 내쉬며 이러다 큰일 치르시겠다 며 발을 동동 구를 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그릇을 닦던 연희의 귀에로 참모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는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듯 안쓰러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모가 심한 몸살이 나 자리에 눕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대감마님의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데 부엌에는 연희 말고는 달리 손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재기는 난감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더니 네가 참모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있지 않으냐. 죽이라도 쏘아 올려보아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연희는 덜컥 겁이 났지만 굶고 계실 대감마님을 생각하니 주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쌀독을 열어 쌀을 퍼담고는 우물가로 가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구고 또 헹구었습니다. 쌀을 씻는 연희의 손길에는 단순히 밥을 짓는다는 행위를 넘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기운을 북돋아주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잘 불린 쌀을 솥에 앉히고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달달 볶다가 물을 붓고 뭉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였습니다. 쌀알이 푹 퍼져서 부드럽게 녹을 수 있도록 나무 주걱으로 쉬지 않고 저었는데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연희는 곁들여 내 반찬으로 자신이 산에서 직접 캐온 더덕을 꺼내 방망이로
자근자근 두드려 부드럽게 만든 뒤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워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정갈한 밥상이 완성되자 연희는 쟁반에 죽 한 그릇과 더덕구이 그리고 맑은 물김치 한 부시기를 담아 조심스럽게 대감마님의 방문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문 밖에서 마님 진지 드시옵소서 하고 작은 목소리로 아르자 회등랑 안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니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연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밥상을 대감 앞에 내려놓은 뒤 뒷걸음질 물러나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최 대감은 책을 덮고 밥상을 내려다보았는데 평소 보던 화려한 반찬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얀 흰죽과 소박한 반찬 몇 가지만이 놓여있어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의 김에서 구수하고 따뜻한 향기가 나자 닫혀있던 위장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감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씹을 것도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은 차갑게 식고 있던 그의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쌀의 단맛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음식의 참맛이었습니다. 대감은 말없이 숟가락을 올려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함께 올린 더덕구이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더덕의 향이 입맛을 돋우었고 과하지 않은 양념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어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물김치는 시원하고 개운하여 뒷맛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밥그릇을 깨끗이 비운 최 대감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문가에 엎드려 있는 연희를 향해 물었습니다. 오늘 이 상은 찬모가 차린 것이 아니로구나. 누가 만들었느냐. 다감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부드러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몸을 더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님. 참모 아주머니가 편찮으셔서 선한 제가 감히 올렸사옵니다. 입에 맞지 않으셨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음색은 맑고 고와서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최 대감은 연희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라 근래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속이 편안하고 맛이 좋았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감의 칭찬에 연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연희라 하옵니다 마님. 연희, 연꽃 연, 자를 쓰느냐? 대감이 되물었지만 그를 모르는 연희는 그저 한 모로 웃고 그저 어릴 적부터 글이 불렸사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가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연희가 밥상을 들고 물러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 대감은 묘한 여운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는 없었지만 그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정치판에서 속이고 헐뜯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순수하고 따뜻한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찬모가 털고 일어날 때까지 며칠 동안 연희는 대감의 수라상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늦기 대감의 입맛을 살피며 어떨 때는 산에서 따온 도토리로 목을 쏘 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울가에서 잡은 다슬기로 국을 끓여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감은 연희가 올리는 음식들을 남기지 않고 비웠고 덕분에 야위었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신기하게 여기며 부업되기 연희가 대감마님 입맛을 살렸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그런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할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대감이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오면 연희는 먼 발치에서 대감의 그림자만 보아도 황송하여 몸을 숨겼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 작은 돌부리라도 있을까 미리 쓸고 또 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늦가을도 끝자락에 접어들고 첫눈이 내릴 기미가 보이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산골의 겨울바람은 매섭기로 유명하여 문풍지가 윙윙거리며 울어댈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연희는 얇은 휘격 저고리 하나로 겨울을 나야 했기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대감마님이 계신 사람체 아궁이에 군부를 지키는 이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훨훨 타올라 방구들이 따끈해지면 마치 자신이 따뜻해진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부엌 쪽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지키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이 꺼질세라 뜬 눈으로 아궁이를 지키며 추위에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불씨를 살리고 대감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밤, 춥고 어두운 부엌에서 오직 주인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천한 신분이라 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귀한 영혼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감은 청지기를 불러 솜이 두둑하게 들어간 누비옷 한 연희에게 내리라고 명했습니다. 날이 차니 아이가 춥지 않게 하라. 대감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연희를 향한 깊은 배려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청지기로부터 뜻밖의 새 옷을 받은 연희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옷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하고 깨끗한 새 옷, 그리고 그 옷에 담긴 대감마님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벅찼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새 옷을 아껴 입으며 더욱 정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대돌 위에 놓인 대감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방문 창호지에 구멍이라도 날까 싶어 꼼꼼히 살피며 마당에 쌓인 낙엽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최대감은 점점 기운을 차려 마당을 거닐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 입구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마님이 연희 덕분에 살아났다 며 입을 모았고 연희는 그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기와 집안에는 전에 없다한 평화롭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고 대감과 연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는 은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 마을 국물이 고이듯 두 사람의 마음은 조용하지만 깊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평화롭던 기와 집에 곧 불어닥칠 거센 풍파를 예고하듯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그새끝 구름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건너편 부자 마을에 사는 한 처녀의 귀에 최대감에 대한 소문이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욕심 많고 시기심 강하기로 소문난 와이자였는데 한양에서 온 젊고 대감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눈을 번쩍뜨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와 집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릴 불청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연희는 그저 대감마님의 방을 덮일 장작을 패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아궁이 속 타오르는 불꽃만이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듯 붉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산맥을 넘어 아랫마을 건너편에는 기름진 들판을 끼고 있어 부유하기로 소문난 큰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인 박친사 댁에는 월선이라 불리는 고명딸로 자라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몰고 태어나 비단옷이 아니면 입지를 않았고 쌀밥에 고기 반찬이 아니면 수저를 들지 않을 정도로 호의호식하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딸인 월선 또한 자신의 미모와 집안의 재력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산에도 자신의 치마폭에 감쌀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산골 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젊고 지체 높은 최대감이 요양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월선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무릎을 쳤는데 콧대 높은 그녀의 눈에 찰만한 신랑감이 이 시골 구석에는 없었기에 이는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아 장롱 속에 아껴두었던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오게 하고
옥으로 만든 놀이개와 금비녀로 온몸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활짝 핀 모란꽃처럼 화려하고 요염하여 그 누구도 감히 눈을 떼지 못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월서는 아비인 박진사를 졸라 최대감에게 보낼 귀한 약재와 산의 진미를 바리바리 싸게 했고 가마꾼들을 대동하여 요란한 행차를 꾸려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밭을 매던 농부들도 나무를 캐던 안악들도 펴고 그 화려한 행렬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의 기와집 대문 앞이 시끌벅적해지자 마당을 쓸던 청지기가 놀라 뛰어나왔고 부엌에 있던 연희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월서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서며 청지기에게 대감마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청지기는 난데없는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했으나 워낙 행색이 화려하고 가져온 선물들이 엄청난지라 감히 문전박대를 하지 못하고 안채에 희별을 넣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최대감은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웃마을 유지의 딸이 병문안을 왔다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여겨 잠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월서는 대감의 수려한 용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여 가슴이 뛰었고 어떻게든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기와집의 주인이 되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월서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올리며 준비해온 선물을 늘어놓았고 자신이 얼마나 대감의 건강을 염려하여 먼 길을 달려왔는지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고맙다는 짧은 인사만 건넬 뿐 월선의 화려한 외모나 값비싼 선물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차가운 반응에 월선은 속이 탔지만 내색하지 않고 더욱 상냥한 척 미소를 지으며 자주 찾아뵙고 건강을 살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감은 거절하기도 마땅치 않아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월서는 이를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연희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월서는 연희의 남루한 옷차림과 흑투성이 신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는데 그 눈빛에는 천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희의 맑고 투명한 피부와 그윽한 눈매가 거슬리기도 했는데 여자의 직감으로 대감이 이 아이를 특별하게 여기지도 모른다는 부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월서는 일부러 연희 쪽으로 다가가 치맛자락을 털며 어디서 굴러먹던 아이가 감히 귀한 손님을 빤히 쳐다보느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아기씨 라고 사죄했지만 월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혀를 차며 하인들을 이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연희와 월선의 첫 만남이었고 기와집에 불어닥칠 시련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월선은 하루가 멀다고 기와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떡이니 과일이니 하는 음식들을 잔뜩 싸들고 와서 인심을 쓰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대감의 환심을 사고 집안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월서는 대감 앞에서는 세상 없이 조신하고 다정한 여인처럼 행동했지만 대감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본색을 드러내어 하인들을 부리고 호통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연희를 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가혹해져서 멀쩡한 마당을 다시 쓰려고 시키거나 깨끗한 빨래를 덜 되었다며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온갖 트집을 잡아 괴롭혔습니다. 연희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대감마님에게 누가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그 모든 구박을 견뎌냈습니다. 월선이 기와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자 마을에는 금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박진사댁 딸과 최대감이 곧 혼례를 올릴 것이라는 헛소문이 사실인 양 떠돌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돈 많은 집딸이 시집가면 대감마님 요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하지 돈이 다냐 며 혀를 연희는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되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대감마님이기에 월선 아기씨 같은 부유한 교수와 짝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하염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선은 대감이 즐겨 마시는 차를 직접 끓여 올리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이와 좁은 부엌에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들어온 월선은 연희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제가 날려 내 옷을 버리면 네가 책임질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불길을 죽이고 구석으로 물러났지만 꺼내라, 물을 데워라 하며 연희를 선발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월선은 찬물을 끓이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연희가 하려는 일마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타박을 주었는데 연희가 정성스레 말려둔 찻잎을 함부로 다루어 으깨뜨리는 것을 보고 연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엉망으로 모려낸 차를 쟁반에 담아 들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향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선 월선은 교태를 부리며 대감에게 차를 권했지만 차맛을 본 대감의 미간은 좁혀졌습니다. 평소 연희가 우려내던 은은하고 깊은 향은 온데간데 없고 떨고 쓴맛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어 노, 차맛이 예전 같지 않구려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황한 월선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부엌으로 돌아왔고 죄 없는 연희 화풀이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불 조절을 잘못하여 차맛을 버렸다. 며 연희의 등짝을 매섭게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연희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대감마님의 손님이기에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매를 맞았습니다. 부엌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다른 하인들도 월선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칠 대로 지친 연희는 부엌 뒤편 장독대에 숨어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젖은 눈가를 스치고 지나가 서러움이 더해질 때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집안의 가장 큰 어른 하녀인 박할멈이 서 있었습니다. 박할멈은 평생을 이 집안에서 보내며 온갖 풍파를 겪은 분으로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굽었으나 사람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고 깊은 분이었습니다. 박할멈은 우는 연희의 곁에 조용히 앉아 거친 손으로 연희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내리는 그 투박한 손길에 연희는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할멈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박할멈은 연희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울음이 잦아들 때쯤 나직한 목소리를 열었습니다. 아가, 서러워 마라.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하여 깊게 박힌 바위가 굴러가더냐. 거치장이 화려한 꽃은 열흘을 못 가시들지만 은은한 향기를 품은 난초는 그 향이 천리를 가는 법이다. 박할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헛똑똑이가 아니시다. 지금은 저 요란한 소리에 귀가 어지러우실지 몰라도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은 진심이 있는 자리란다. 네가 쌓은 정성은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니 못된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키거라. 연희는 박할멈의 말씀에 큰 위로를 얻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산책을 나가는 시간에 맞춰 연희에게 엄청난 양의 빨래를 시켜 대감의 눈에 띄지 못하게 하거나 연희가 정성껏 쑤어놓은 도토리묵을 몰래 버리고는 쥐가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감이 보는 앞에서는 연희를 위하는 척하며 아이고, 이 아이가 일을 참 못해서 큰일입니다 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그런 월선의 말이 거슬렸지만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양반의 법도라 여겨 짐짓 모른 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눈길은 종종 빨래터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이 하는 연희에게 머물렀고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월선이 대감의 집에 귀한 약재인 산삼을 들고 왔다는 소식이 파다해졌습니다. 월선은 아버지 박진사를 졸라 구한 100년 묵은 산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대감에게 이 귀한 것을 드시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며 생색을 냈고 대감도 이번만큼은 그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고맙게 받았습니다. 월선은 산삼을 다리겠다고 나섰지만 약한 길을 다루는 일이 덥고 귀찮게 느껴지자 시그머니 연희를 불렀습니다. 이 약은 아주 귀한 것이니 네가 밤새 불을 지켜 다리거라. 만약 잘못되면 네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월선은 엄포를 놓고는 자신은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어가 낮잠을 지렸습니다. 연희는 그 귀한 약이 혹여나 잘못될까봐 밤새 뜬 눈 지켰습니다. 연희는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이 약을 드시고 대감마님이 쾌차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약효가 날아가고 너무 약하면 우러나지 않기에 연희는 잠시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고 정성을 다해 불 조절을 했습니다. 새벽달이 울 무렵 온 집안에 그윽한 약초향이 퍼지자 월선이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 약사발을 낚아채더니 연희가 밤새 고생한 것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한 것처럼 매무새를 고치고 사람채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그을음이 묻은 얼굴로 부엌 구석에 서서 자신의 정성이 월선의 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은 월선이 내미는 약사발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오장육부에 스며들며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대감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고생하셨소. 일이 정성스레 다리니 약효가 더 좋은 듯하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월선은 마님을 위하는 일인데 어찌 고생이라 하겠습니까? 라며 교태를 부렸지만 대감은 약사발 가장자 숯 검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옷을 입은 월선의 손에서는 묻어날 수 없는 아고미 앞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대감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의심을 억누르며 월선을 응시했고 월선은 그 눈빛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칭찬에 취해 웃고만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더욱 험악해졌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올해는 큰 눈이 올 징조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와집의 분위기도 날씨만큼이나 스산해졌습니다. 월선은 이제 대감이 자신의 거실엔 양 안주인 행세를 하며 집안의 곡식 창고 열쇠까지 탐을 냈고 하인들은 월선의 등살을 못 이겨 하나둘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안주인이 되면 우리 같은 아래 것들은 다 죽어난다. 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연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대감마님이 정말로 월선 아기씨와 혼이 나게 되면 자신은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대감이 갑자기 심한 고열과 함께 몸져 눕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을 와서 조금씩 차도를 보이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세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청지기는 급히 의원을 부르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월선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대감의 병세가 심상치 않고 혹여나 전염되는 병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자 문 밖에서 기웃거리기만 할 뿐 방 안으로 들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어머 이를 어째 하고 말로만 걱정할 뿐 열에 들뜬 대감의 이마를 짚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희는 대감의 신음소리를 듣자마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와 물수건을 적셔 대감의 이마에 올리고 콩을 볶아
주머니에 넣어 대감의 차가워진 손발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감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고 연희는 그런 대감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간호를 했습니다. 월사는 병이 오물라 난 이만 가봐야겠다. 며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기와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타고 온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박할멈은 마당에 침을 투 뱉으며 비란 옷 입은 도둑년 같은 이라고 하며 혀를 쳤습니다. 이제 기와집에 남은 것은 병든 대감과 그를 지키는 연희 그리고 몇몇 충직한 하인들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한 송이 두 송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세진 눈보라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혹독한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사막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고 대감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부르러 간 청지기는 눈길에 막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대감의 귓가에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깟 열 따위는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고 그녀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대감은 누군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매끄러운 비단의 느낌이 아니라 거칠지만 온기가 가득한 생명의 느낌이었습니다. 폭설이 고립시킨 산골 마을의 기와집, 그 안에서 연희의 진심은 타오르는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와집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어둠 속에 잠겨버렸고 지철을 분간할 수 없는 폭설은 산골 마을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고갯길은 이미 사람 허리 높이만큼 눈이 쌓여 지워진 지 오래였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희어결. 이러한 고립 속에서 최대감의 병세는 시시각각 악화되어 불덩이 같은 고열이 온몸을 휘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면서도 오한의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원을 모시러 나갔던 하인들은 눈보라에 막혀 몇 번이나 길을 잃을 뻔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와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길을 끊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집안에는 절망적인 탄식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채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참호와 박할멈을 비롯한 하인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상약이라곤 체했을 때 먹는 소화제나 가벼운 상처에 바르는 고약 정도가 전부였으니 이토록 위중한 열병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염병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자 평소 대감의 혜택을 입었던 식솔들조차 방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위기 앞에 서면 그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라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 주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의 모습은 비겁하다기보다 차라리 처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연희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자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고 자신이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귀한 분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직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세물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의원이 올 수 없다면 민간에서 내려오는 비법이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마을 노인들에게 들었던 열병에는 배와 꿀 그리고 도라지 뿌리를 달려 먹이면 열을 내리고 기운을 북돋운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방에는 가을에 갈무리해 둔 배와 꿀 단지가 있었지만 문제는 도라지였습니다. 말려둔 도라지가 다 떨어져 생도라지를 구해야 하는데 이 엄동설 안에 땅이 꽁꽁 얼어붙은 텃밭에서 도라지를 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헛간 구석에서 낡은 호미를 찾아 들고
머리에 수건을 단단히 동여맨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발이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지만 연희는 텃밭을 향해 한 발 한 발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텃밭은 이미 두꺼운 논 이불 아래 파묻혀 어디가 밭두렁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기억을 더듬어 지난 가을 도라지꽃이 피었던 자리를 찾아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손과 발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지만 그녀는 맨손으로 눈을 퍼내고 딱딱하게 얼어버린 땅을 호미로 찍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캉캉 하는 쇳소리만 울리 흙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호미 자루를 쥔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오고 그 피가 하얀 눈 위에 붉은 꽃처럼 떨어졌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발 버텨주세요. 제가 약을 구해가겠습니다. 연희는 입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며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얼어붙은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이내 고드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땅을 팠을까? 호미 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헤집어 보았고 그곳에는 흙투성이에 굵은 도라지 뿌리 몇 개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그녀의 정성에 감복하여 내어준 선물 같았습니다. 연희는 도라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엉금엉금 기어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꼴은 눈사람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지만 품속의 도라지만은 따뜻하게 지켜냈습니다. 연희는 언손을 녹일 새도 없이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배 속을 파내어 그 안에 꿀과 도라지를 채워넣고 중탕으로 푹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달콤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부엌을 채우자 불안에 떨던 하인들도 하나둘씩 부엌 문 틈으로 기웃거리며 내둘렀습니다. 약이 다 되자 연희는 뜨거운 그릇을 받쳐들고 사람채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열기는 더욱 뜨거웠고 대감은 헛소리를 하며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대감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자신의 품에 기대게 하고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의식이 없어 입을 꽉 다문 채 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마님, 제발 입을 여세요. 이걸 드셔야 삽니다. 하고 애원했습니다. 연희는 숟가락 대신 자신의 손가락에 약물을 적셔 대감의 입술을 축이고 꽉 다이 치아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연희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약물이 대감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신기하게도 대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고 밖에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인 후에도 대감의 오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소미불을 몇 채나 덮어주었지만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과 싸우느라 겉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대감은 춥다, 너무 춥다 하며 덜덜 떨었고 그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아랫목에 대야를 가져다 놓고 수건을 적셔 대감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땀을 닦아내고 혈액 순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처녀의 몸으로 외간 남자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연희에게 그런 예법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연희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대감의 얼굴과 목, 손과 발을 닦아내고 또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대감의 차가워진 손과 발을 끊임없이 주물러 피가 통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느라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 거친 손바닥에서 나오는 열기만큼은 그 어떤 연희의 침보다도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대감이 오한으로 심하게 몸을 떨 때면 연희는 대감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소칠이 체온을 나누어주려 애썼습니다.
마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이 밤만 지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대감의 귓가에 맴돌며 혼미해진 그의 정신을 붙잡아주는 밧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 박진사 댁에서는 월선이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귤을 까먹으며 창밖의 눈보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눈이 많이 와서 가마가 움직일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대감의 병이 오물까봐 겁이 났고 병고안이라는 힘든 일을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래도 장자지아비가 될 뿐인데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고 넌지시 물었지만 월선은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가서 병이라도 오마오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어차피 하인들이 알아서 할 텐데 저는 눈이 그치고 대감마님이 쾌차하시면 그때 꽃단장하고 가서 위로해드리면 그만입니다. 월선에게 대감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도구에 불과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기와 집 사랑채,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인 여명 무렵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꼬박밤을 새우며 대감을 간호하느라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팔다리는 감각이 없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대감의 이마에 얹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감이 끙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열에 실하여 몸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대감의 흐릿한 시야 속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쪽잠이 든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숯검댕이 묻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뺨에 닿아 있는 그녀의 손은 붉게 부르트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손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서 멜박치는 따뜻한 온기가 자신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악귀들을 물리치고 따뜻한 빛으로 인도해주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여인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대감은 목이 타들어가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월선이 아니구나. 계란결 같은 손이 아니라 흙묻고 상처 입은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대감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연희의 상처난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연희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고 대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연희는 울먹이며 물었고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연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대감이 미음을 몇 숟가락 받아넘기자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좁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밤새 울부짖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의 사투 끝에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성스러웠습니다. 연희는 대감이 편안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이 풀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후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출 때 박할멈과 청지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대감이 잘못되었을까봐 가슴을 졸이며 들어왔으나 평온하게 잠든 대감과 그 곁을 지키다 잠든 연희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지기는 연희의 부르튼 손과 피 묻은 호미 그리고 빈 약그릇을 보며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감마님을 살렸구먼.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박할멈은 눈시울을 붉히며 연희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의 기척에 잠에서 깨어났고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머리는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잠든 연희를 깨우지 않기 위해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눈짓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감은 누운 채로 연희에다 다는 얼굴을 찬찬히 끄덕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추위에 튼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가진 저 거친 손.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아름답고 그 어두운 보석보다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연희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만인만은 살려주세요. 대감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과 연민,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대감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찾아 헤매던 진정한 짝이 누구인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해가 중천에 뜨자 마을 길을 뚫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왔습니다. 이 월선이 약을 지어왔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길이 나자마자 하인들을 앞세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밤새 걱정으로 뜬 눈으로 지샌 것처럼 얼굴에 분을 바르고 진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희는 밖의 소란스러움에 놀라 잠에서 깼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는 황급히 일어나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연희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 말거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월선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병석에 누운 대감과 그 곁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연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월선은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이내 가증스러운 미소를 띠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나, 마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눈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밤새 불당에 가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월선의 거짓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희를 노려보며 눈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연희는 대감의 명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월선의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예전에 우유보다 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꿰뚫어보는 서늘한 통찰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입을 열어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밤새 기도를 드렸다 하였느냐? 내 병세가 어떠한지, 내가 밤새 무엇을 찾았는지 짐작이나 하였느냐? 월선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이야. 열이 높으시니 당연히 물을 찾으셨겠지요. 제가 가져온 이 산삼 달인 물을 드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그녀는 동문서답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대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손을 들어 월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나를 살린 약손이다. 이 손에 묻은 흙과 피가 네가 가져온 산삼보다 100배는 더 귀한 영약이었다. 월선은 연희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손은 밤새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증거이자 월선의 거짓을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방 안, 대감의 시선은 월선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연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것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치고 드러난 세상처럼 모든 진실은 명명백백해졌습니다. 대감은 마음속으로 큰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마을잔치, 아니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은 이 여인을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내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폭설이 남긴 하얀 설원 위로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끝에 매달려 위협적으로 번뜩이던 고드름이 녹아 처마 밑으로 투둑투둑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최대감은 연희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갔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기는 했으나 안색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병석에 눕기 전보다 훨씬 더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대감은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거닐며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질척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불신과 고독이 연희의 온기로 인해 녹아내리는 과정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대감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차갑고 비정한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와집의 평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쾌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월서는 다시 기와집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자신의 공치사를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구한 백년묵은 산삼이 아니었다면 대감마님은 큰일 날 뻔했다 며 떠벌리고 다녔고 심지어 대감마님이 깨어나자마자 생명의 은인이라며 눈물을 흘리셨다. 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월선의 화려한 언변과 비단 옷의 위세에 눌려 그 말을 고시고대로 믿는 눈치였고 그 중에는 역시 부잣집 딸이라 구하는 약이 다르다며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기와집 하인들은 뒤에서 주먹을 쥐고 분통을 터뜨렸으나 감히 앞에서 대꾸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월서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대감과의 혼인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안조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요양 중이라는 핑계로 자신이 직접 집안 살림을 관장하겠다고 나섰고 가장 먼저 연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괴롭혔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마님의 방에 함부로 출입했다 며 트집을 잡아 연희를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다시 부엌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월서는 연희가 대감에게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워 연희에게 과도한 일감을 떠넘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묵은 빨래를 다 해놓거라, 광에 있는 콩을 다 골라내거라 하며 밤낮 없이 연희를 혹사시켰습니다. 연희는 다시 거칠어진 손을 감싸쥐고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 지었으나 대감마님이 건강을 되찾으신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대감은 청지기를 불러 마을 잔치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살아난 것은 천지신명의 도우심과 마을 사람들의 염려 덕분이다. 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오는 장날에 맞춰 마을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초대하여 술과 고기를 대접하라. 대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집안은 술렁였고 이 소식을 들은 월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잔치가 겉으로는 완쾌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속뜻은 자신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양반 체면에 그냥 혼례를 올릴 수는 없으니 이런 자리를 빌려 나를 소개하려는 것이지. 월서는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켜고는 장신날 입을 옷을 짓기 위해 비단 장수를 부르고 장신구를 손질하며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기와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신미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찬노와 하녀들은 밤을 새워 음식을 장만했고 동네 안악들까지 와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예언이 역시 부엌에서 쉴 새 없이 물을 깃고 불을 떼며 땀을 흘렸습니다. 예언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감마님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이 잔치가 끝나면 월선 아기씨가 정말로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대감마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던 그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살구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와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설레는 표정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말당에 갈린 멍석에는 푸짐한 음식상이 차려졌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했는데 그의 표정은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평소 즐겨 입던 수수한 선비복 대신 관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어 위엄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의 훤칠한 모습에 감탄하며 인물이 훤하다, 병을 앓고 나더니 더 기품이 있어졌다, 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대문 밖에서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월선의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월선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다홍치마에 연도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칠보단장을 하여 마치 공주라도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만하게 가마에서 내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월선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감이 앉아있는 마루 위로 올라가 대감의 옆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부채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마님,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정성 덕분인 줄 아시지요? 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대감은 월선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몇 숨에 돌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최대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대감에게 쏠렸습니다. 대감은 목을 가다듬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 낯선 곳에 와서 큰 병을 얻어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한 사람의 지극한 환심 덕분에 이렇게 다시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월선은 그 한 사람이 자신이라 확신하며 으쓱해진 어깨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날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나의 그 차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은인을 여러분 앞에 밝히고 그 공을 치하하며 동시에 거짓으로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한 자를 벌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감의 서리발 같은 목소리에 잔칫집의 흥겨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고 당당하던 월선의 얼굴에서도 피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대감을 올려다보았으나 대감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월선을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박소저, 그대는 자신이 나를 살렸다고 하였소? 그날 밤 눈보라를 뚫고 산삼을 캐와다렸다고 하였소? 월선은 당황하여 입술을 떨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우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그렇사옵니다, 마님. 제가 아버님께 졸라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약을 드시고 마님이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뻔뻔함은 여전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그 눈보라가 치던 밤 땅은 물새처럼 얼어붙어 있었소. 그대는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얼어붙은 땅을 타고 약초를 구했단 말이오. 그 고운 손으로 호미질이라도 했단 말이오. 월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산삼을 집에서 가져왔다고 했어야 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감을 늘어놓느라 눈 속에서 캐왔다고 거짓말을 보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대감은 청지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광목에 싼 무언가를 들고 나와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광목을 풀었고 그 안에서 녹슨 호미 하나가 나왔습니다. 호미날은 돌에 찍혀 이가 빠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호미를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이 호미를 보시오. 이것이 그날 밤 나의 약 구하기 위해 언땅과 사투를 벌인 증거요. 박소저,
그대의 손을 한번 내어보시오. 만약 그대가 이 호미의 주인이라면 그대의 손에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남아있을 것이오. 월선은 사색이 되어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름을 발라 매끄럽고 손톱에는 봉숭아 물이 곱게 들어있을 뿐 굳은 살 하나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월선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월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제가 양반집 귀수로서 어찌 호미질을 합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그녀가 말을 바꾸려 하자 대감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 그대의 거짓말은 이미 발악을 드러냈어. 분노의 월선은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감은 숨을 고르고는 부엌쪽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희야, 이리 나오너라. 네가 나와야 이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엌 쪽으로 쏠렸습니다. 부엌문 뒤에 숨어있던 연희는 충지기의 손에 이끌려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희는 낡은 옷에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모습이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나루에서 내려와 연희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거칠고 붉게 부르튼 두 손을 잡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보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귀인의 손이요.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을 감내한 손이 바로 여기 있어. 햇살 아래 드러난 연희의 손은 흉터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전말을 깨닫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연희가 그랬구나. 이치요. 어쩐지 월선이 말은 믿기가 어렵더라니. 여기저기서 월선을 비난하고 연희를 칭송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월선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비단옷 입은 도둑년이 따로 없네.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게야 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가마도 버려두고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라온 하인들이 그녀의 신발을 들고 쫓아가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기와집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통쾌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월선이 사라지자 대감은 연희의 손을 잡은 채 다시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감은 연희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야, 너는 나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병들고 지친 나의 영혼까지 구원하였다. 너의 그 맑고 고운 심성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보물이다. 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님, 저는 천한 몸입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라며 사양했으나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더냐.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옷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 이 집의 주인이 되어다오. 그 순간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미오 그렇고 말고요. 연희야말로 대감마님 짝입니다. 잘됐네, 잘돼서. 우리 연희가 복을 받았네.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채 또 대감은 환한 미소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봄날의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박할멈은 부엌에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찬모는 급히 국수를 삶아 올리며 잔치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만 기와집의 잔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그동안의 외로움을 털어내었고,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이웃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어느새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동네 소리꾼이 나서서 구성진 가락을 뽑아내자 사람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강강술래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원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받아 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기와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따스하고 충만한 고요였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정리하며 싱글벙글 웃었고 기와집 곳곳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배어있어 훈훈했습니다. 대감과 연희는 사랑채 ทุ่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두 사람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대감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춥게 하지 않겠다. 너의 손에 다시는 흙물을 들이지 않게 하겠다. 연희는 대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겨울의 모진 추위와 시련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두 사람 앞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 월선이 도망치듯 마을을 떠난 뒤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긴 장마가 끝나고 맑은 해가 뜬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월선은 그날의 망신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밤을 끙끙 앓다가 결국 먼 친척이 산다는 다른 고장으로 야반도주하듯 돌았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본복이라며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의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을 내심 반기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제 최대감의 기와집에는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이 발붙일 곳이 없었고 오직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약속대로 연희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한 혼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비록 한양에서처럼 화려한 예식을 갖출 수는 없었으나 그 정성과 의미만큼은 어느 왕실의 혼례보다도 깊고 귀했습니다. 대감은 청지기에게 일러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화솜으로 연희의 이불을 짖게 하고 읍내 장터에서 가장 솜씨 좋은 바느질쟁이를 불러 연희가 짓게 했습니다. 연희는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하며 매번 사양하려 했지만 대감은 그때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마음의 주인이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 연희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감사의 인사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열리는 날,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기와집 마당까지 오색천이 휘날리고 동네 아이들은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대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마을 아낙들은 저마다 집에서 담근 술과 정성껏 부친 전을 입고 지고 와서 잔치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조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온 연희가 복을 받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을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풍물배에 흥겨운 가락이 산골짜기를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에 햇살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지곤지를 짚고 족두리를 쓴 연희의 모습은 신호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때문이 아니라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맑고 순수한 기운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평생 흑투성이 무미옷만 입고 살았던 연희가 이토록 고운 자태를 뽐낼 줄은 아무도 몰랐기에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녀가 따로 없네. 선녀가 따로 없어. 박할멈은 연희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고, 참모 역시 우리 연희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 며 콧등이 시큰해짐을 느꼈습니다. 대감 역시 사모관들을 쓰고 늠름하게 서서 연희를 맞이했는데, 그 입가에 걸린 미소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넉넉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고 합한 줄을 나누어 마실 때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엄숙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술잔을 입에 대는 연희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대감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끈이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정을 넘어 생과 사를 함께 넘으며 맺어진 동지이자 영혼의 결합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도록 마을 잔치는 계속되었지만 신방에 든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세상과는 단절된 채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평온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연희가 기와집의 안주인이 된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연희는 이제 마님이라는 호칭이 제법 어울리는 기품 있는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신분이 상승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거만해지기 쉽다지만 연희는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잊지 않고 하인들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하인들의 방에 불은 잘 들어오는지 직접 아궁이를 확인하고 명절이면 넉넉하게 보너스를 챙겨주어 고향에 다녀올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부엌 일이 힘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산모가 아프거나 일이 밀리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거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님이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극구 말리던 하인들도 연희의 진심을 알기에 이제는 그녀를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친누나나 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님 같은 분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는 칭송이 하인들 입에서 절로 나왔고 기와집의 담장 안은 언제나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대감 역시 연희의 내조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글을 읽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벼슬 길에 나아가 세상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산골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며 촌부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권력의 허상만 쫓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네. 지금 이 소박한 삶이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일세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둔마루에 길게 드리워진 시간. 대감은 연희를 무릎 앞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까막눈이라 글을 몰랐지만 대감이 들려주는 옛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대감은 어려운 한자말이 나오면 연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연희는 반짝이는 눈으로 경청하며 때로는 대감보다 더 지혜로운 질문을 던져 대감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님, 책에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높은 분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입니까? 연희의 순수하지만 뼈있는 질문에 대감은 책을 닫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대감은 연희에게 그를 가르쳐주기로 마음먹고 매일 저녁 붓을 쥐어주며 가나 달아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연희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빠르게 글을 익혀 나갔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연희는 대감에게 부침개를 부쳐주곤 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기름 냄새 고소한 부침개를 나눠 먹는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연희는 텃밭에서 갔다 온 애호박과 풋고추를 송송 썰어 넣고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노릇노릇하게 치전했습니다. 대감은 젓가락으로 갖고 온 전을 찢어 연희의 입에 넣어주며 자네 손맛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다고 칭찬했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대감의 입에 더 큰 조각을 넣어주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처마미 풍경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퍽의 수묵화처럼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을이 오면 기와질 마당은 황금빛 곡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감은 소작료를 낮게 책정하여 소작농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떼어 마을의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희는 곳간 문을 활짝 열고 떡을 빚어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이는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곳간은 비웃 마음이 채워진다. 은 연희의 말에 대감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감 부부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했고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두 사람을 위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눔과 베푸지 있는 삶, 그것이 연희와 대감이 만들어가는 진정한 부유함이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몇 해 전 대감이 사경을 헤매고 연희가 손에 피를 흘리며 약을 구했던 그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밖에는 그때처럼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찬바람이 불었지만 사랑채 안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두꺼운 소미불이 깔려있고 화로에는 군밤이 따닥따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겨울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감과 연희는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화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 물이 끓자 숭늉을 만들어 대접에 따랐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희는 호흡 불어가며 식힌 숭늉을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드세요. 속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대감은 그릇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감회에 젖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맛이 참으로 좋구나. 생각해보면 그날 밤 자네가 끓여온 그 미음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지. 대감의 말에 연희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리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숭늉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대감은 숭늉 그릇을 내려놓고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험한 일을 하지 않아 고와진 손이었지만 대감은 여전히 그 손바닥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 자국을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상처가 나에게는 훈장과도 같다. 자네가 나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네. 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있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마님이 건강하시고 편안하신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것은 긴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올린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감은 연희에게 우리 이제 그만 자리에 듭시다 하고 말하며 이불을 폈습니다. 연희는 익숙한 솜씨로 요를 갈고 베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달이 떴는지 장호지문이 은은하게 밝아왔습니다. 대감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좋으면 자네와 함께 뒷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세. 왜 화나무 가지에 꽃눈이 맺혔는지도 궁금하구려. 연희는 네 마님, 제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란 을의 권선징악으로 끝나기 마련이지만 연희와 최대감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영혼을 가졌던 연희,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본 지혜로운 최대감.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착한 마음씨는 결국 복을 받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일깨워주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낡은 기와집터 어딘가에서 연희가 그리던 구수한 숭늉 냄새가 나는 듯하고 담장 너머로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희의 따뜻한 마음과 최대감의 깊은 사랑이 찾아가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고 편안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뉴스와 같이 흘러 어느덧 연희가 기와집의 안주인이 된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신분의 변화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던 연희도 이제는 제법 안주인으로서의 기쁨과 여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이 비단옷으로 바뀌고 머리에 옷비녀가 꽂혔다 한들 그 속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맑고 순수한 신성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갑작스레 신분이 상승하면 올챙이 적시절을 입고 거만해지거나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기 쉽다지만 연희는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 배고픔을 잊지 않고 집안의 하인들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녀에게 하인들은 부려먹어야 할 아래 것들이 아니라 함께 집안을 꾸려가는 소중한 식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연희는 가장 먼저 하인들이 머무는 행망채의 아궁이를 살폈습니다. 혹여나 구르리 깨져 연기가 새지는 않는지, 대감은 넉넉히 준비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는 대감 몰래 광문을 열어 솜을 넉넉하게 꺼내주며 따뜻한 이불을 스로 짓게 했습니다. 날이 차면 몸이 고드니 잠자리라도 따뜻해야 내일 또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따뜻한 배려에 늙은 청지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어린 하녀들은 마치 친언니처럼 연희를 따랐습니다. 또한 부엌 일이 힘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참모가 몸이 좋지 않거나 마을 잔치로 일이 밀릴 때면 치면을 차리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님이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극구 말리던 하인들도 연희의 진심 어린 태도와 변함없는 솜씨를 알기에 이제는 그녀를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친누나나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님 같은 분은 세상 천지 어디를 둘러봐도 없다. 는 칭송이 하인들의 입에서 절로 나왔고 기와집의 높은 담장면은 언제나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주인이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기니 아랫사람 또한 주인을 하늘처럼 받들었고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제 일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니 집안은 날로 번창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스리며 덕으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대감 역시 연희의 지혜롭고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병약했던 몸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출세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며 촌부로서의 삶에 만족, 사랑채 틈마루에 앉아 마당을 쓸고 있는 연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권력의 허상만 쫓다가 차가운 정치판에서 비참하게 승을 마감했을 것이네. 지금 이 소박하고 평온한 삶이 나에게는 그 어떤 벼슬보다 높은 진정한 행복일세. 대감은 입버릇처럼 연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퉁마루에 길게 드리워진 시간이면 대감은 연희를 무릎 앞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연희는 비록 하막눈이라 글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대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옛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대감은 어려운 한자 말이 나오면 연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연희는 반짝이는 눈으로 경청하며 때로는 대감보다 더 지혜롭고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져 대감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님, 책에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한양의 높은 분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입니까? 연희의 순수하지만 뼈있는 질문에 대감은 책을 덮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대감은 연희의 총명함을 아깝게 여겨 그를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붓을 쥐어주며 가나다라 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연희는 처음 잡아보는 붓이 어색하여 손을 떨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빠르게 글을 익혀나갔습니다. 연희가 서툰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대감에게 대감은 마치 자신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며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자네도 세상의 이치를 글로 깨우칠 수 있게 되었군. 참으로 장하다. 부부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의 정까지 더해져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연희는 대감을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기름냄새 고소한 부침개를 나눠 먹는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소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연희는 텃밭에서 갖다 온 애호박과 풋고추를 송송 썰어 넣고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뜨거운 소뚜껑 위에 노릇노릇하게 지져냈습니다. 빗소리와 기름 튀는 소리가 어우러져 군침 도는 화음을 만들어내면 대감은 책을 읽다 말고 부엌으로 나와 연희의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체면 같은 것은 벗어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감은 젓가락으로 갖고 온 전을 찢어 연희의 입에 먼저 넣어주며 자네 손맛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다 고 칭찬했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대감의 입에 더 큰 조각을 넣어주며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처마 밑 풍경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두 사람은 함께 텃밭으로 나가 비바람에 쓰러진 고주대를 세워주고 자풀을 뽑으며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손에도 어느새 흙물이 들고 굳은 쌀이 바랬지만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우는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연희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거두는 기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기와집 마당은 황금빛 곡식들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대감은 소작료를 대폭 낮추어 소작놈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대어 마을의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희는 곧간 문을 활짝 열고 떡을 빚어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이는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이웃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고가는 비울수록 마음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연희의 말에 대감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감 부부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했고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두 사람을 위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눔과 베푸지 있는 삶. 그것이 연희와 대감이 만들어가는 진정한 부유함이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몇 해 전 대감이 사경을 헤매고 연희가 숨에 피를 흘리며 약을 구했던 바로 그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밖에는 그때처럼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찬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사랑채 안의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두꺼운 소미불이 깔려 있고 화로에는 군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으며 가득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겨울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배경음악처럼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감과 연희는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하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화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 물이 끓자 숭늉을 만들어 대접에 따랐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희는 호호 불어가며
식힌 숭늉을 대감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마님, 드세요. 속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대감은 그릇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감에 젖은 눈으로 이 구수한 맛이 참으로 좋구나. 생각해보면 그날 밤 자네가 끓여온 그 민 한 그릇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 그때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네. 대감의 말에 연희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리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저 앉아 숭늉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대감은 숭늉 그릇을 내려놓고 연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험한 일을 하지 않아 고어진 손이었지만 대감은 여전히 그 손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자국을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상처가 나에게는 훈장과도 같다. 자네가 나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네. 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마님이 건강하시고 편안하신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것은 긴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올린 신뢰와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대감은 연희에게 우리 이제 그만 자리에 듭시다 하고 말하며 이불을 폈습니다. 연희는 익숙한 솜씨로 요를 깔고 베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달이 떴는지 창호지 문이 은은하게 밝아왔습니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좋으면 자네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세. 매화나무 가지에 꽃눈이 맺혔는지도 궁금하구려. 연희는 네, 마님. 제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이 신분 상승을 하여 잘 살게 되었다는 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잃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한 사람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영원히 남아 주위를 밝힌다는 것을 연희와 최대감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오랜 세월 동안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추운 겨울밤을 녹이는 따스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낡은 기와 집터 어딘가에서 연희가 끓이던 구수한 숭늉 냄새가 나는 듯하고 낮은 담장 너머로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희의 따뜻한 마음과 최대감의 깊은 사랑이 찾아가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고 편안한 안식을 주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잠들고 별들이 속삭이는 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착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마을의 포근한 밤처럼 말입니다.